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전 8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지난 6월 15일장 미국 증시 마감과 그 다음에 16일 국내 증시 전망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3시, 3시 반경에 FOMC가 끝납니다. 6월 FOMC가 끝나는데 이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지난 15일 미국 증시를 보면요. FOMC 불확실성 해소를 앞둔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한 조정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세부 내역을 좀 보면요. 일단 전일 가장 크게 증시 부분에 영향을 줬던 부분은 바로 이제 경제 지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매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즉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다소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또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심하게 우려감이 표출되는 그러한 매도 패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튼 요건 좀 뒤에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수요 회복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했는데 반면에 구리 가격은 급락을 했어요. 구리를 비롯한 이 비철금속 쪽이라든지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뭐 곡물가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즉 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논리도 확산된 것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거는 표면적으로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죠. 여기 바로 밑에 써드렸는데 초당파 의원들이 증세를 제외한 1조 달러 규모의 법안에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 아주 굉장히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있죠. 대표적인 의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간 뭐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그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증세가 없는 인프라 투자 법안은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법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요. 당연히 노이즈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항상 이 노이즈라는 건 발생을 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작년에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작년에 1차 부양책, 재정부양책, 그 다음에 2차 재정부양책, 3차 재정부양책까지 상당히 논란 끝에 뭐 2차인가요? 작년 8월인가 언제 나온 것들은 거의 한 5, 6개월 만에 통과가 됐죠. 작년에 하반기 때 나온 부양책은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좀 급락을 했고 또한 중국 정부가 투기 단속을 하겠다, 강하게 단속을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마이너스 4% 이상 크게 하락을 한 게 특징입니다. 자, 지수별 등락률을 보면은 다우는 0.27%, 뭐 S&P 0.2, 나스닥은 0.7% 빠졌어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 강세를 뒤로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고점에서 나왔죠. 3고점 나왔어요. 3중고점. 보통 3중고점 나오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라도 가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이 패턴이 뭐 짙다. 이런 게들 말하는데 꼭 이런 것만은 아니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장중 내내 매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잘 받아줬다. 이 정도 수준이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러셀은 0.41% 정도 하락했어요. 이 러셀이 지수 변경이 조만간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성주 변경들이. 이에 따라서 먼저 매도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러셀 지수. 요 최근에 왜 이렇게 러셀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컨택트주들이 러셀 지수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셀 지수가 좀 빠지는 것 때문에 저도 약간 좀 의아해갖고, 사실은 어제 국내 증시 마감할 때만 해도 러셀 지수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수 변경이 조만간에 있대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물량을 축소 하거나 물량을 회수하고 자금을 회수하거나 뭐 이제 이런 류의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셀 지수가 좀 다소 좀 며칠 동안 계속 빠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뭐 다른 것들은 다 안정적이고요. 예, 뭐 국제 수익률도 1.5% 이하에서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자, 그 산업별로 보면은 5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보면 리테일 쪽에서 그 좀 빠졌습니다. 이게 리테일 뭐 이제 자유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우리 흔히 말하면 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 오프라인 상점 아니면 뭐 술집이라든지 뭐 기타 오프라인과 관련된 이런 어떤 대면 서비스나 대면 판매와 관련된 것들은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더라고요. 일부는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자유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것도 작년에 사실 우리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죠? 올해 연초랑 작년에 다 경험한 거예요. 자,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주는 현금 보너스 받아서 뭐 했나요? 어디다 썼나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사고, 그죠? 자동차 사고, 비싼 가전을 사고, 가구도 바꾸고, 그리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참에 집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즉, 금액이 큰 거 위주로 했다가, 보통 보너스 지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게 보통 한 3, 4개월 뒤였죠. 기억들 하십니까? 이 3, 4개월 뒤부터 어떻습니까? 예, 점차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즉, 소매 판매 자체는 지금 보시면 소매 판매 자체는 전월 대비해가지고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내역들 하나하나를 보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뭐 가솔린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그리고 대형 가전, 뭐 이쪽 부분이 주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보너스 현금 보너스 지급한 거, 요 문제랑 결부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제히 다 상승을 유지했거나 크게 올랐다. 뭐 의류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도 올랐죠. 예,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뛰어넘었어요. 뭐 한 10년 몇 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상승은 고점을 찍었다는 분위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하락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런 중간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한 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에다가 가격 전이가 되겠죠. 예, 가격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상승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미국 인플레 압력이 지속적으로 뭐 높아졌다? 예, 높아졌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처럼은 안 될 것이다. 기존은 가파르게 높아졌다면은 이제 완만하게 높아질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부담이고요. 예, 부담일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뭐 요 음식, 레스토랑 및 술 판매, 의류, 액세서리 뭐 이런 필수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은 일제히 다 이제 올랐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IT, 빅테크 이쪽 이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하루 종일 시달렸다라는 것 정도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 자, 계속 우리는 테이퍼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테이퍼링을 사실은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이미 그 브레이드 너드라든지 블라드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 연준 이사 분들이 대부분, 아니,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이분들이. 이런 대표적인 비둘기파의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2달 동안에 바뀌었어요, 의견이. 예, 기억들 하시죠? 예, 바뀌었습니다. 필요하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그 굉장히 완화적인, 예,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이다라는 거는 줄곧 계속 의견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지만, 허나 이런 테이퍼링과 관련된, 즉 시장이 시장 경제, 예, 자유시장 경제가 충분히 지금 뭐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수급도 좋고, 예, 충분히 FOMC가 굳이, 그러니까 연준이죠, FOMC가 아니라 연준이 굳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예, 잘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월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러나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을 갖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월가 쪽에서는 8월 잭슨홀이나 혹은 9월 21일, 22일인가, 20일, 21일인가, 일단 그때 FOMC가 있어요. 요때 나올 것이다. 8월 잭슨홀이나 9월 FOMC 때 테이퍼링과 관련된 공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6월에 웬만한 그러한 것이 안 나온다면, 예, 웬만한 그렇게 뻔하겠죠. 예, 인플레이는 일시적이다, 뭐 이런 의견은 그대로 유지할 테고, 그리고 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완화적 그런 발언에서 살짝 한두 발 정도 물러난 어떤 가능성만 슬그머니 이렇게 제시하는 수준, 뭐 그 정도가 딱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컨센입니다. 자, 그러면 왜 FOMC, 그게 결국에는 이런 테이퍼링 이슈가 6월에 없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뭐가 됐죠? 증시가 크게 FOMC 앞두고, 3월달에 어땠죠? FOMC 앞두고 크게 출렁거렸죠.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경기 민감주와 그 다음에 기술주 성장주들이 시속 게임을 하듯이 하면서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예, 분명한 거는 상승을 해줬어요. 물론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은 다우나 S&P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시장 예상은 테이퍼링에 대한 큰 힌트, 시그널은 안 나오겠지만, 바로 이 점도표라는 거죠. 예, 점도표라는 겁니다. 이 점도표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점도표가 원래 3월 FOMC와 6월 FOMC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지난 3월 FOMC에서, 예, 총 8명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이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4명이 2022년을 갖다가 찍었습니다. 점도표를 떡하니 찍었어요. 여기 보이죠? 4명이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총 7명의 연준 위원들이 2023년을 찍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값은 얼마냐? 나머지 위원들이 2024년 이후를 찍었기 때문에 중간값은 여전히 2024년을 갖다가, 예, 2024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두 분 정도만이라도 요 앞으로 혹은 요 앞으로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간값이 2023년으로 들어와 버려요. 물론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거나 위협적인 그러한 침체장이 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 봐야 한 1, 2주 정도 조정 더, 예, 오히려 산업별로 또 특수할 놈들은 또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이것조차도 없긴 없겠지만은, 예, 예,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테이퍼링보다는 첫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차 좀 높아질 거예요. 어차피 테이퍼링이 된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기준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컨센은 2024년이지만 이 점도표가 제시되면서 이 중앙값이 2023년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시장은 점차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시장이 막 반영하려고 출렁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FOMC가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상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시점, 이 2023년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뭐 어차피 뭐 가불론박이에요. 요번 FOMC가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완화적인 자세를 갖다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 시장에 보내면은 결국에는 이 금리 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가 1.5% 이하에서 안정적인 완화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언제까지? 뭐 시장은 뭐 8월이라고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8월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 시장은 계속 9월 FOMC일 수도 있지만 8월 잭슨홀 미팅일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잭슨홀 미팅이 있기 몇 주 전? 적어도 2주에서 3주 전부터는 시장이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조정이 받는다라는 건 결국엔 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오히려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떨까요? 국내 시장도 뭐 내내 비슷하겠죠. 미국장과 결국에는 어떤 그 경제가 회복되고 내수 경제 회복되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면은 백신 모멘텀 혹은 경제 활동 재개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뭐 내내 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부분적인 어떤 반등 모색,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런 쪽에서 반등 모색이 나오겠고,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반면 IT를 비롯한 이런 성장 섹터, IT를 비롯한 그 성장 섹터들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또 이제 지수 자체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산업별로는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안 가서 문제이지, 혹은 뭐 또 산업별로 보면 또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안 가서 문제이지, 섹터만 잘만 골라놓고 있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는 장일 거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7월 달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제 목매달아 살 수도 있지만, 또 보통만 괜찮다면 아예 이 정도 조정쯤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미국장에서 보여줬던 이런 흐름과 그다음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상 이렇게 해서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